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정보 기관들은 일제히 비상경계를 발령했습니다. 러시아처럼 군사력을 최우선에 두어온 나라에서 충격적인 음성 파일 한 건이 외부로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파일은 러시아 군부 최상위층에서 작성된 것으로 전해지며 공개되는 순간 작성자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낼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음성의 주인공은 러시아의 최정예 전략정보 요원으로 대한민국을 직접 목격한 후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지금껏 완전히 잘못 판단해왔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며 즉각 긴급 검토가 필요한 보고서를 세계 주요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은 단 7일 만에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왜 이 정보 요원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충격적인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신원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이 음성 파일은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에서 활동하던 한 민간 기술자에게 건네받은 것입니다. 내용을 전달드리는 이유는 러시아 전략군사정보부 내부에서 유출된 이 한국 군사력 분석 보고서가 단순한 연구 자료가 아니라 한 정보 요원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남긴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막심 이바노프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전략군사정보부 소속이며 오늘 이 목소리를 녹음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실체를 확인했기에 더는 침묵할 수 없어서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전쟁 중이며 우리는 세계 전투력 비교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군사 역량을 수치화하고 향후 전쟁 가능성을 예측하는 임무였지요. 저는 미국 나토 분석팀에 배정되어 그중 한국 파트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아시아 국가를 분석한다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미국이라는 강력한 후원 아래 있는 분단국에 불과하다 생각했죠. 병력 규모나 장비 숫자만 보아도 중위권 수준이었고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세밀히 살펴볼수록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수치들이 정말 믿을 만한가? 그 같은 팀의 드미트리 표도로프 동료도 별것 아니니 빨리 끝내고 다른 국가로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실제 작전 기록과 단순 지표 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괴리가 있었습니다. 인구나 GDP 대비 국방비와 같은 기본 통계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었지요. 저는 미국과의 합동훈련 자료, 중동 지역 무기 수출 실적, 심지어 국내 군사훈련 영상까지 모든 근거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부에 보고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보론인자네, 과민 반응이다. 한국은 단지 미국의 동맹국일 뿐이라는 냉정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직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그렇게 저는 개인 프로젝트처럼 조용히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투력을 비교하는 것이 제 공식 임무였지만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왜 아무도 이 작은 동맹국에 주목하지 않는가?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 녹음본에는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파일이 공개되면 제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전략적 오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파헤친 사실들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군사력 분석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숨겨진 강국의 실체를 드러내는 기록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군을 분석할 때만 해도 표면적으론 중위권 수준으로만 여겼습니다. 병력수, 장비 규모, 국방비 등 기본 지표로 봐서는 특별할 것이 없었기에 말입니다. 하지만 작전 기록을 분석할수록 퍼즐이 맞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정도 수준의 군사력이 전부일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FA-50 경공격기의 실전 운용 기록을 검토해보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효율성을 보여주더군요. 예비 훈련기 개조형으로 치부했으나 실제 작전 환경에서는 놀라운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게다가 K9 자주포의 실시간 대응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는 저절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3분 만에 사격 준비 완료라니요. 러시아의 자주포가 최소 5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떠올리면 믿기 힘든 속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다양한 출처에서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동료 알렉산더 판킨이 제게 물었습니다. 릴리아, 또 한국 자료를 들여다보고 계신 건가요? 우크라이나 분석이 더 급한데요. 그의 말에 저는 미 한 합동훈련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대응 속도를 비교한 자료였지요. 정말로 한국군의 지휘 체계와 대응 속도가 미군을 능가한다는 결론이 나온 순간 알렉산더 판킨도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동맹국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독자적인 전투 이념을 고수하는 강력한 전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군의 여러 특이점을 집요하게 모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장비 숫자보다 운용 효율성에 집중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즉, 적은 병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단순한 미국 군대의 축소판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전투 철학을 정립해온 나라였습니다. 끝으로 K2 흑표 전차의 기동력 데이터를 확인하고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우리의 T-90과 비교했을 때 민첩성과 기동성에서 월등히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차는 아시아판 레오파르트 따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설계된 장비였습니다. 통계 수치상으로는 중간 정도로 보이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최상위권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한국군이 공개하는 공식 정보와 실제 전력 사이에는 현저한 간극이 존재했고 마치 일부러 역량을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현황을 조사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이미 세계 유수의 무기 수출국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더욱이 수출 품목은 단순한 소총이나 포탄이 아니라 고도로 정밀화된 첨단 시스템들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현대로템의 K전차와 한화의 K9 자주포였습니다. 두 장비 모두 국제시장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폴란드, 터키, 이집트 등 여러 국가가 앞다투어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거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를 통해 전략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을 통해 전 세계 여러 나라와 군사적 유대를 빠르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우리 러시아 최초 정보망에도 한국 무기에 대한 경고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일부 중동 지역에서 비공식 경로로 유입된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했지만 곧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한국산 무기가 실전에 투입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실전 성과는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터키,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등 여러 나라가 이 무기를 선택한 이유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판매를 넘어 방산업체가 운용 노하우까지 함께 전수함으로써 단단한 전략적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K전차의 민첩성과 기동력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T-90 계열 전차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가볍고 속도와 정확성에서도 우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은 방어용 장비만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다. 전진형 전술을 구사하는 독립전략국이다. 라는 결론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단순 동맹국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군사 독트린을 발전시켜온 독립적인 전략 강국이며
방산 수출을 통해 구소련 무기를 사용하던 국가들까지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하며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한국의 무인기 운용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사이에 이미 첨단 드론 체계를 완성해 놓았더군요. 공식 명분은 북한의 위협 대응이었지만 실제 기술 수준은 훨씬 광범위한 작전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무도 이 사실을 중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한국이 은밀히, 그러나 꾸준히 준비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홍보나 과시를 하지 않고 오로지 실전 능력 강화에만 매진해왔으니까요. 저희 분석팀은 이 결론을 토대로 보고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동맹국이 아닙니다. 독자적인 군사 강국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가 상부에 전달되자 마침내 진지한 관심이 돌아왔습니다. 제 상관인 유미 스미르노프 장군께서 보로닌 요원, 보고서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지휘 통제 체계에 집중해 보시죠.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제 주장을 귀담아 들어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한국군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러시아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대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유연하고 신속하며 어쩌면 가장 효율적인 모델이었지요. 저희 정보원이 입수한 디지털 작전 지휘소 내부 영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성과 드론이 완벽히 통합되어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고 현장 지휘관들에게 상당한 권한이 분산되어 있더군요. 더 나아가 AI 기반 예측 모델까지 활용 중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러시아는 물론 미국에서도 아직 구현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며 도대체 언제부터 이러한 체계를 개발해온 것인가? 라며 혼잣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의 경우 중앙집중식 지휘 구조를 고수하고 있어 모든 결정이 상부에서 내려와야만 실행됩니다. 이 방식은 장점도 있지만 결정이 느리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중앙의 전략적 틀만 유지할 뿐 전술적 판단은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식 체계와도 다른 완전히 독자적인 발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네트워크 중심 전장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전투 단위가 마치 생체 신경망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곳이 타격을 받아도 전체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지요. 러시아군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군이 정말 이 정도 수준인가? 하고 말이죠. FA-50 경공격기의 실전 운용 데이터를 살펴보니 우리가 예상했던 훈련기 개조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효율적이었습니다. 실제 작전에서 그 성능이 빛을 발하더군요. 또한 K9 자주포의 실시간 대응 사례를 검토할 때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3분 만에 사격 준비 완료라니. 러시아 자주포가 보통 5분은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데이터 오류라 여겼으나 여러 소스에서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저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료 이반 코로빈이 의아해하며 묻더군요. 릴리아 요원, 정말 한국군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다소 과장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미한 합동훈련 비교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과 우리의 대응 속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군이 평균 43%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반 요원도 더는 부인할 수 없었죠.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군의 전장 인식 체계였습니다. 전장의 상황을 실시간 3D 게임 화면처럼 시각화하여 지휘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과는 차원이 다른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였지요. 저는 상부에 이 시스템 개발을 강력히 제안했으나 아직도 많은 이들이 한국군을 단순한 작은 동맹국으로만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은 한국 특수부대의 작전 영상이었습니다. 산악지 대도시 환경에 한 침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펼쳐진 작전은 실제 전투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미 해군 SEAL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더 빠르게 목표에 접근해 작전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고 부서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분단된 현실 속에서 생존을 걸고 단련된 부대였고 자체 개발한 통신 방호 장비마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며 움직이는 광경은 단순한 훈련만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경지였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비공식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이미 여러 해외 작전에 투입된 경험이 있더군요. 소말리아 해적 진압 작전과 아프가니스탄 테러 대응 임무에 참여한 베테랑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무인 드론과 로봇 장비를 특수작전에 통합하여 감시 정찰은 물론 필요시 직접 타격까지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해 놓았더군요. 무인 시스템을 현장 작전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일은 기술적으로도 매우 까다로운데 이미 상당 수준으로 구현해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한 방어국가로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공격적 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실상 세계 최정상급의 군사 강국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으니 위협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평가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더욱이 원자력 분야를 조사하면서 저는 또 다른 경악할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24기의 원자로를 운영 중이며 고순도 핵연료 제조 기술과 수백 톤 규모의 사용 후핵 연료 저장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종합해보니 원하기만 한다면 일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겠다는 섬뜩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핵 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핵을 보유하지 않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의문을 파고들던 중 한국은 오히려 비핵 전략으로 초정 밀고위력, 비재래식 무기를 발전시켜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고도 방어체계, 정밀유도, 탄도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등은 핵무기는 아니지만 충분한 전략적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한국이 선택한 비핵 억제 전략의 핵심 요소였던 것입니다. 이건 매우 영리한 전략이야. 저는 깨달았어요.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적 제재를 받게 되지만 그들은 그 경계선 바로 아래에서 최대한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도 유지하면서 적국에게는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묘수였죠.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핵 없는 핵보유국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위험한 국가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핵무기 없이도 핵보유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만큼 한국의 군사기술력이 발전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그들의 미사일 기술이었어요. 현무 시리즈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잠수한 발사탄 도미사일 LBM까지 개발하고 있었죠. 이건 명백한 전략 무기였어요. 방어용이 아니라 억제력을 위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망은 또 다른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어요. 한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도 상당 수준 개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건 러시아와 중국, 미국만이 가진 기술로 알려져 있었는데 한국도 이미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전략적 균형의 변화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이런 무기들을 본격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한다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건 러시아의 극동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독자적인 군사 강국으로서 그것도 매우 위험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핵을 가지지 않는 것은 그들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전략적 오판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중견 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병력 300만, K전차 2600대 자주포는 세계 최강 드론과 AI 전술은 선도국 수준이었어요. 공식 기록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비공식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이미 여러 해외 작전에 참여한 경력을 쌓았더군요. 소말리아 해적 진압 작전과 아프가니스탄 내 테러 대응 임무에 투입된 베테랑들이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무인 드론과 로봇 병기를 통합 운용하여 감시 정찰은 물론 필요할 때 직접 타격까지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인 체계를 특수작전과 결합하는 일은 기술 전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운데 한국은 이미 상당 부분 실현해 놓았더군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한 방어국가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든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핵무기가 없으니 위협적이지 않다던 기존의 판단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자력 분야였습니다. 한국은 24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전하고 고순도 핵연료 제조 기술과 수백 톤 규모의 사용 후핵 연료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종합해보니 필요하다면 일주일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겠다는 섬뜩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핵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핵을 보유하지 않는 것은 기술이 아닌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걸까요? 이 의문을 파고들던 중 한국은 핵 대신 초정밀 고위력 비핵 전략 무기를 발전시키는 길을 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고도 방어체계, 정밀유도 탄도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등은 비핵 억제 전략의 핵심이었죠.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 제재를 피하면서도 적국에 충분한 위협을 가할 묘책을 마련해둔 셈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핵 없는 핵 보유국이다. 그 어느 국가보다도 전략적으로 위험한 잠재력을 지녔다. 실제로 핵무기 없이도 핵 보유국과 대등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곧 한국의 군사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현무 시리즈 미사일의 정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도 진행 중이어서 억제용 전략무기로 분류됩니다. 또한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그간 러시아, 중국, 미국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는데 한국도 이미 그 대열에 합류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무기 체계를 본격 배치하기 시작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은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성인 남성의 약 70%가 사격 훈련을 이수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비공식 정보원은 한국에서 총을 쏠 줄 아는 사람을 찾는 일은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고르는 것만큼 쉽다라고 전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으면 옆 테이블에서 대학생들이 군 시절 사격 점수나 야간 행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군요. 이런 일상적 군사 문화는 단순한 병역 의무를 넘어 국가 정체성의 일부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평화를 중시하면서도 전시 대응 능력을 철저히 준비하는 모순적이면서도 견고한 태도가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 보고서가 발표된 뒤 공식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 기술 협력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고려 대상이라는 선언이 내려진 것이죠.
한국은 적은 국방 예산으로도 우리나 미국보다 놀랄만한 군사력을 창출해냈습니다. 예산 대비 효율성 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재평가해야 합니다. 작은 호랑이가 아니라 이미 완전한 전략적 맹수로 거듭난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잠재력의 전부가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기록을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 저 역시 곧 사라질 테니까요. 그럼에도 진실은 전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작은 분단 국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봅니다. 한국은 조용히 움직이며 전쟁 준비를 완료한 국가입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전투력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대를 거쳐 쭉 이어져 온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흘린 땀방울, 연구실에서 밤새만 과학자들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 단결된 의지가 만들어낸 힘이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